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해가 갈수록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며 비만 환자가 늘어갑니다.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지만 대부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하면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거나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과 어린 아이들마저도 각종 질환과 암에 걸리는 현상은 나이와 유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운동은 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화학 조미료를 피하고 유기농 음식을 고집하면 건강 염려증 환자 취급을 당하기 십상인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고 살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죽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기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환자혁명입니다. 지은이 조한경, 펴낸 곳은 에디터입니다. 이 책은 응급처치와 성형이 아닌 이상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으며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라고 전하는데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보약 같다는 것이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양리작용은 없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몸에 좋겠지 하는 정도의 시각이다.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응급실에서 사용한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박동이 정상화된다. 응급약인 것이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의약품 중에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많지 않다. 오메가3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미국 FDA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공인받은 사실이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때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나이아신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며 지질 단백질 A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 식사와 함께 500mg씩 복용하면 스타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맹목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스타틴에 비해 부작용은 훨씬 덜하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 자연 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선 나이아신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틴 약물만을 고집할까? 스타틴 대신 훨씬 안전한 나이아신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던 클리브랜드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스티븐 니신 박사는 의학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며 오직 하나다.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 보조제를 총칭하는 자연 약물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 폴리코사놀, L-카르니틴, R-라이보스, 아르기닌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 물질들이다. 그런데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일단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실제로 코엔자임 Q10 합성에 최초로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였다.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발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머크는 코엔자임 Q10 합성 기술을 일본 제약회사에 팔아넘겼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혹은 연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과는 안 맞는 것이다. 실제 처방약들의 이윤은 어마어마하다.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제 자낙스의 이윤은 5,600배에 달한다. 1mg 백정이 들어있는 한 병의 가격은 약 $180 정도. 이 중 유효 성분의 원가는 2.4센트에 불과하다. 한 알이 아니라 백정 모두를 만드는 원가가 2.4센트다. 코엔자임 Q10과 비교하면 코엔자임 Q10의 100개들이 한 병 가격은 $40에 달한다. 물론 원가도 훨씬 비싸다.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질 못한다.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특허받은 치료약이어야만 한다. 제약회사의 의약품이어야만 한다. 이를 지노바이오틱이라고 한다. 지노바이오틱은 생명체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래서 특허가 가능한 신합성 물질을 의미한다. 토끼나 사과를 특허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까닭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전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모두 특허받은 약물들이다. 도대체 왜 비슷비슷한 콜레스테롤 치료제들이 대여섯 가지나 있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약들이 존재하고 병원에서 오직 그 약물만 처방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것이고 일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끄덕일 것이다. 극히 일부만 매우 중요하다면서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제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 치료의 접근 방식은 처방약과 시술뿐이다. 내가 미국에 사는 괴짜 닥터여서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영양소와 자연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돌팔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의 몫이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접해본 적이 없다.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비타민도 약 아니냐는 것이다. 처방약을 많이 먹는 것이 싫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가지수가 많다 보니 은근히 걱정되어 물어보는 것이다.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모양도 비슷해서 어르신들 보시기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모두 다 같은 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하는 식이고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다. 대부분의 우울증 치료제도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은 촉진제다. 촉진제가 무슨 뜻일까? 대표적인 예가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다. 호모시스테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심장마비, 대장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단계를 거쳐 메티오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영양 결핍이다.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호모시스테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차단제가 아닌 촉진제 역할을 하며 빠른 전환을 촉진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처방약에 비해 안전폭이 크다. 당장 혈압약을 30알 삼키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지만 비타민은 그렇지 않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에 불과하지만 1000mg 단위의 제품이 질비하고 하루 10,000mg 단위로 먹는 고용량 요법도 있다.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다. 결핍되면 죽는 물질들이다. 대항해 시대에 단순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의 존재를 몰라서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핍을 예방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메가도스로 다량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다.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자연 물질이기 때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이 개선될 리 없다. 자궁과 난소의 혹을 아무리 떼어내도 다시 생겨난다.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론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도 아니다.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가 내원했다. 흔히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B6의 결핍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과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C 제품의 99%는 아스코르빈산이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의 일부이지 비타민 C가 아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다. 비타민 E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8가지 화학물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비타민 E는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로 세분화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E 제품의 대부분은 알파토코페롤이다. 알파토코페롤은 다시 D알파토코페롤과 DL알파토코페롤의 2가지 분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가장 흡수가 안 되는 DL알파토코페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의 경우도 산화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 수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그중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은 가장 싸지만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산화마그네슘이다. 몸에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면 체내 활성화되는 양이 적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원인은 하나다. 기업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상,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흡수율 좋은 제품들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다. 가격 차이는 소폭에 그친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 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순 없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영양보조제는 바쁜 현대인들의 차선책일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일 입을 통해 몸속에 집어넣는 음식의 힘을 존중한다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순 없을 것이다. 특히 건강에 문제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뇨병,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복용해 본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혈당이 떨어진다. 보통 6개월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사는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한다. 진료실을 찾는 당뇨 환자들 중에는 10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다수가 처음에는 메포민 하나로 시작했다가 메포민과 글리브라이드를 함께 복용하게 되고 서너 개 약물의 칵테일 요법으로 늘어나다 급기야 인슐린을 처방받는다. 그리고 인슐린 양은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당뇨 환자가 메포민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초기 당뇨이고 다량의 인슐린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당뇨 병기가 깊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동안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의 경우 문제는 감염이고 열은 증상이다. 이런 환자는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증상에 불과한 고열을 치료해서 감염이 나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항생제이지 해열제가 아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당뇨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슐린 저항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인슐린 저항의 원인은 놀랍게도 인슐린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한다. 다른 모든 호르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정 호르몬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술이나 담배, 중독성 강한 마약이나 진통제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처음 접할 때는 약효가 강하게 온다. 하지만 경험이 반복될수록 약효는 떨어진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약물 남용과 중독이 생기는 것이다. 약물에 대한 저항 혹은 내성 때문이다.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혈당을 낮추려고 주사한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당뇨 표준 치료는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운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를 술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거의 유사하다.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세진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알코올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것이다. 더 많은 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인슐린 저항을 이해하기 이전에 혈당에만 집중한 치료가 이미 자리 잡았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생 약을 먹으며 혈당만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만 관리하는 선택밖에 없는 걸까? 다행히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한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단식을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내려간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추면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당분과 지방이다. 지방이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당분도 저장이 가능하다.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하지만 간의 용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신 급할 때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과다한 당분을 쓰레기라고 간주한다면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올바른 치료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분 섭취를 줄이지 않고 인슐린만 더 들이붓는 것은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주거나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아두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는 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증상인 혈당만 끌어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환자들은 어렵지 않게 입맛과 식습관이 바뀐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왜 그런지 메커니즘도 이해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른 환자들은 금식이나 건강식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디까지나 깨달음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야 치료가 수월해진다. 이처럼 음식으로 접근하는 환자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칼륨이 인슐린을 낮춰준다. 그리고 비타민 B1도 인슐린을 낮춰준다. 비타민 B1의 경우 비타민 보조제보다는 영양 효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 당 섭취가 늘어나면 칼륨과 비타민 B1을 모두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이 있다면 정상일 때에 비해 15배 이상을 배출하게 된다. 칼륨과 비타민 B1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소변을 통한 배출이 늘어난다. 이는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고 반드시 칼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포도당이 삼투성 이뇨제 작용을 하게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혈액이 신장의 세관을 통과하면서 신장이 영양소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중 포도당은 신장에서 항상 재흡수한다. 포도당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데 혈중에 과다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기능을 압도하게 된다.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중력에 의해 영양소들을 함께 끌고 나간다. 그 결과 당뇨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심각한 영양 결핍 문제를 병원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혈당만 관리하는 게 전부다. 고혈압, 증상에 불과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라. 당뇨의 원인이 고혈당이 아닌 것처럼 고혈압의 원인 역시 높은 혈압이 아니다. 고혈당이 증상에 불과하듯 고혈압도 증상일 뿐이다. 물론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흔치 않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만 제거하면 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아니, 어렵고 쉽고를 따질 일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여 삶에서 제거하는 것은 병원 치료와 별개로 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혈압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만 환자들이 철저하게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뿐이다. 그렇다면 점검해 볼 만한 고혈압의 원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이다 보니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당이 높고 살이 찐다. 혈당이 높다는 뜻은 피가 맑지 않다는 뜻이다. 피가 끈적하면 혈류 저항이 강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 자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올라간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는 스트레스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경우 먹는 음식까지 당분이 높다면 최악의 콤비라고 할 수 있다. 살이 쪄도 혈압이 올라간다. 우리 몸이 500g 살이 찌면 3km 이상의 혈관을 더 필요로 한다. 더 길어진 혈관에 피를 돌리려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심장이 더 격렬하게 피를 짜내 혈압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도 문제다. 혈관은 빨대처럼 빈 관이 아니다. 혈관에도 근육이 있어서 심장을 도와 피를 이동시키는 데 일조한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면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퇴화된다. 그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운동 부족이 대부분인 현대인들의 경우 나이 들면서 혈관의 근육들은 거의 기능을 상실한다. 심장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니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근육 없는 혈관들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혈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피부가 노화하듯 혈관도 노화를 겪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혈관 조직은 더 빨리 탄력을 잃는다. 콜라겐과 비타민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부족하면 혈관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에 오랜 시간 방치된 호스가 탱글탱글함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듯 혈관도 노화가 가속화된다. 바로 동맥경화다. 동맥경화가 발생한 혈관을 통해 피를 보내려면 혈압을 높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흔히들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거꾸로 알고 있다. 동맥경화가 없다면 혈압이 높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혈관이 건강한 운동선수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수축기 혈압이 180을 넘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걱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압력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혈관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다. 이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혈압 낮추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믿었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가 가속화된다. 지난 50년간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트랜스지방과 탄수화물, 특히 콘시럽이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해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다. 세 가지 모두 병행하면 가장 좋다. 안전하고 돈이 안 드니 해볼 만하다. 흔히들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포화지방과 소금은 오히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보스턴 대학 예방의학과의 린 무어 박사는 나트륨을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미국 심장협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이 위험하다고 하고 여전히 버터보다 마가린을 권하는 미국 심장협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지방과 소금이 적당할까? 본인의 입맛에 달려있다. 너무 짜면 못 먹을 테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적당량이다. 소금은 생명이다. 다만 고혈압, 당뇨 등 이미 인슐린 과잉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7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소금 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꼽을 수 있다.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려주는데 검푸른 잎채소, 콩, 감자, 아보카도, 버섯, 바나나, 호박 등에 많이 들어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에 기본이 되는 영양소다. 주로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데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다른 근육에 비해 20배가 넘는 마그네슘을 필요로 한다. 새빨간색으로 피를 연상케 하는 비트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비타민 K2는 동맥경화를 예방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50% 감소, 사망률을 25%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암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콜라겐과 비타민 C도 혈관의 연결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비만,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다이어트는 절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살과의 전쟁, 절대 안 된다.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가? 둘 다 죽는다. 이기는 자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혈압도 당뇨도 당연히 정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것이다. 수많은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살 빼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관심이 없어서는 아닌 듯 싶다.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전문가들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반인들은 더 헷갈린다. 최근 저탄고지 논란이 좋은 예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자꾸 배가 고픈 이유는 뭘까? 먹어도 계속 배고픈 이유가 무엇일까? 위가 커서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정상적으로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원재료, 즉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다.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된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배고픔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픈 신호를 보낸다.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신호다. 그럴 때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주지 않고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해준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그렇다.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점심에 짜장면이나 김밥, 햄버거로 때우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진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사실 영양 결핍 환자들이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찌지 않는다. 살찌면 임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영양 결핍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우리라는 것을 자연히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모두 결핍의 결과다.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다. 흔히 트레드밀에서 걷거나 동네 한 바퀴 혹은 약수터 다녀오면서 유산소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유산소 운동 범주에도 못 낀다. 유산소 운동도 실제로는 꽤 격렬하다. 그나마 살 빼기에 좋은 전략도 아니다. 근력 운동은 차라리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은 운동이 끝나고 소파에서 쉴 때도 이미 올라간 대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살을 빼준다. 영양 부족도 마찬가지다. 살을 빼려 한다면 수면 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 못 뺀다. 몸의 회복과 호르몬 활동이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영양 부족 역시 마찬가지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쌓인다. 그 때문에 먹는 음식이 칼로리만 높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낮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현대 음식이 순 밀가루와 설탕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남아도는 반면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식단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저칼로리 혹은 단식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달려가
처방약을 받아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한 약들이었겠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병원 가는 것은 맞지만 웬만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데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